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제3장 심리사회 모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정신역동 모델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정신역동 모델에 많은 영향을 받은 모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심리사회 모델입니다. 한 가지 먼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내용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심리사회 이론 배우셨죠? 자, 어떤 학자가 떠오르나요? 심리사회 이론. 자, 떠오르지 않는다면 아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내가 아직 공부가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심리사회 이론 그러면 에릭슨이 떠오릅니다. 에릭슨의 이론은 자아심리학, 자아심리 이론이라고도 하죠. 자아를 강조했는데요. 자,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과 우리가 지금 배울 심리사회 모델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론 모델 벌써 다르죠. 그리고 내용도 좀 다릅니다만 심리사회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 내용들도 우리 3장에서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42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7년간 출제 영역을 보면 심리사회 모델에 대해서는 특징이 한 번 출제됐고요. 그리고 개입 기술에 대해서는 4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출제가 안 된 적도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거를 오른편에 나와 있는 출제 분포표로 보실 수 있는데요. 자, 19회와 16회, 22회에는 출제가 되지도 않았었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한 번 출제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바로 출제가 되죠. 22회에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는 23회에는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에 한 표 걸겠습니다. 자, 그런 거를 떠나서도 모든 챕터가 골고루 나오기 때문에 심리사회 모델 역시도 건너뛸 수 없겠죠. 직접적으로 이 문제가 나오지 않더라도 다른 모델의 지시문에 이제 섞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델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가도록 합시다. 자, 오른쪽 훑어보기를 보시면요. 심리사회 모델의 특징이 있죠. 그리고 왜 심리사회 모델이라고 하는가? 심리사회의 의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인간을 둘러싼 사회, 경제적인 상황을 포함해 포괄적, 전체적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심리사회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거는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하고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겠죠. 자, 다음으로는 심리사회 모델의 직접적 기법, 발음이 어렵죠? 6가지 하고요. 심리사회 모델의 간접 기법, 이렇게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 기법의 출제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만 간접 기법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역시 소홀히 할 수는 없겠죠. 자, 본격적으로 심리사회 모델의 개요부터 보겠습니다. 심리사회 모델의 형성과 발전인데요. 자, 모델 형성의 기틀은 바로 자선조직협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선조직협회에서 우회방문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활동했던 것들이 바로 이 심리사회 모델의 어떻게 보면 초석, 기초를 다진 기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선조직협회 활동과 실천 현장에서 얻어진 지식이 모델을 만드는 데 기틀이 됐고요. 자, 이러한 것들을 이론적인 내용들을 첨가하면서 발전시킨 게 바로 다양한 사회과학 이론의 수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 그림에서 보듯이 심리사회 모델의 형성에는요, 자선조직협회의 활동, 그리고 다양한 사회과학 이론, 그리고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은 진단주의 학파,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한 플로렌스 홀리스, 요 사람들의 활동 또는 이 요소들을 우리가 함께 고려해야 되는데요. 자, 모델의 발전은 다양한 사회과학 이론의 수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리 리치몬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리 사회복지 실천계의 대고모님이라고 할 수 있는 메리 리치몬드가 이 모델의 형성의 기초를 만들었지만 다양한 역할 이론 이따 나옵니다. 대상관계 이론 이런 이론들을 수용하면서
발전하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실천 현장에서의 경험, 다양한 사회과학 이론,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플로렌스 홀리스라는 사람이 개별사회복지 실천, 심리사회적 치료라는 책을 집필하면서 이 심리사회 모델이 어떻게 보면 좀 집대성됐다, 체계적으로 정리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심리사회 모델의 형성과 발전에 보면 그 진단주의 학파가 있죠. 여러분들 메리 리치몬드도 진단주의 학파고요. 이 최종적으로 집대성한 플로렌스 홀리스, 그리고 심리사회라는 용어를 정착시킨 고든 해밀튼, 모두 다 진단주의 학파입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뭐를 중요시하죠? 과거를 중요시하게 됩니다. 이 진단주의 학파 영향을 받았고요. 또 다양한 사회과학 이론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이론들의 영향을 받았고, 과연 이 영향은 사회복지 실천 또는 심리사회 모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뭐니 해도 우리 정신분석 이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을 빼뜨릴 수가 없습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은 자유현상과 꿈의 해석 등을 통해서 무의식의 세계를 연구하는 이론이죠. 자, 이 당시에 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또 심리학, 또는 문학, 예술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자, 사회과학, 특히 사회복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러면서 심리사회 모델에 어떤 영향을 줬냐? 제가 방금 얘기했죠. 클라이언트를 이해할 때 클라이언트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나, 그 과거가 현재 어떤 일로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그 기법이 바로 발달적 고찰이라는 것입니다. 발달적 고찰 기법에 이 프로이드 정신분석 이론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대상관계 이론인데요. 이 대상관계 이론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을 현대 정신분석학자들이 확장한 현대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예요. 현대 정신분석 이론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중에서 대상관계 이론은요, 47페이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인간은 양육자,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이미지나 기대에 따라 현재의 대인관계를 형성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대인관계를 맺는 어떤 패턴이나 특징이 좀은 있죠. 다른 사람을 만나도 항상 내가 대인관계를 맺는 패턴은 조금 비슷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 나의 주 양육자, 대부분 어머니인 경우가 많죠. 근데 어머니가 아니어도 나를 주로 키워준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것, 그리고 나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 이것이 커서 현재 성인이 되어서 인간관계를 맺는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이해할 때 주 양육자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런 것도 면밀하게 살피게 되는데요. 이 역시도 발달적 고찰 기법에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생애 초기 대인관계 경험이 현재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관련된다라고 볼 수 있죠. 대상관계 이론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사회 모델 중 발달적 고찰 기법에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아심리 이론이 바로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인 자아심리 이론입니다. 자, 에릭슨의 이론을 자아심리 이론이라고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죠. 에릭슨은요,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았지만 프로이드와는 나는 근본적으로 달라. 그러면서 좀 새로운 이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자아의 기능을 강조해요. 자아심리 이론에서는요, 자아가 이 원초와 그 에너지에 의해서 이제 좌우되는 존재가 아니라 나름대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 존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아의 기능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아심리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아심리 이론이 심리사회 모델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요,
클라이언트가 지금 머릿속이 헝클어져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뒤죽박죽 되어서 현실 판단 능력도 떨어져 있고 문제 해결 능력도 떨어져 있지만 클라이언트의 자아 기능을 좀 향상시켜주면 클라이언트가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돼서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심리사회 모델에서는 자아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거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뭐 프로이드가 주장했던 것처럼 무의식을 탐구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옛날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지? 또는 최근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지? 내가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어떻게 반복되는 패턴이 있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통찰을 얻음으로써 자아의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거죠. 그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체계 이론인데요. 체계 이론이 만들어진 것도 굉장히 뒤늦은 얘기이고, 이 심리사회 모델이 그렇기 때문에 뭐, 한날 한시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십 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아주 다양한 사회과학 이론, 여러 사람의 영향을 미쳐서 만들어졌는데, 바로 이 체계 이론의 영향을 받은 것을 보면 심리사회 모델이,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모델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체계 이론 여러분들이 실천론에서도 많이 배웠고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도 배웠죠. 자, 체계 이론에서는 인간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개방 체계라고 보죠. 그래서 인간도 환경에게 영향을 주고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환경도 유기체인 인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둘의 상호작용을 이해해야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체계 이론이 사회복지 또는 심리사회 모델에 미친 영향은 뭐냐 하면 심리사회 모델 기법 중에서 인간 상황에 관한 고찰 기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을 둘러싼 환경 또는 상황이 어떻길래 클라이언트가 지금 이러는가, 즉 환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은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요거를 살펴보게 하는 기법에 영향을 준 거죠. 그 기법의 이름이 바로 인간 상황에 대한 고찰입니다. 인간을 둘러싼 환경 또는 상황이 현재 어떠하며 그것이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를 고찰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역할 이론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이 있나요? 똑같은 나라는 사람인데 어떤 집단 또는 어떤 사람이 둘러싸여 있을 때의 나와 또 다른 집단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속해 있을 때 내가 조금 다른 느낌을 받기도 하죠. 어떤 집단에 들어가면 나는 굉장히 쾌활하고 자기주도적이고 에너지가 많은 나예요. 근데 똑같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집단 또는 어떤 상황, 어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나는 굉장히 주눅이 들고 자신감도 없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역할 이론에서 좀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인간의 행동은 이 사람이 속해 있는 집단에서 어떤 역할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보이는 행동, 이 사람의 감정, 욕망 이런 게 달라진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할 이론은 인간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인간을 둘러싼 사회 환경에 따라서 인간의 행동과 생각과 욕망과 감정이 달라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즉, 인간이 어떤 환경에 속해 있는가를 이해하면 아하,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알겠다라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사회 구조와 연결시켜서 설명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끊임없이 사회복지에서는 환경 속의 인간 강조한다는 거 알겠죠? 똑같은 사람도 이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 둘러싸여 있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환경 속에 처해 있는 인간, 그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인간,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인간을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다 정리해 봤을 때 심리사회 모델의 특징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도 중요하고요. 환경도 중요하고요. 그 둘의 상호작용 중요하다. 그래서 개인, 환경 모두를 강조합니다. 실천의 초점은요. 환경과 분리된 독립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환경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 환경 속의 인간, 이게 바로 사회복지 실천의 초점입니다. 자, 세 번째는 꼭 심리사회 모델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거죠. 바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 중요시합니다. 특히나 심리사회 모델의 많은 기법들이 대부분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대화를 하는 이런 면담, 상담 기법들이거든요. 대화가 잘 통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간의 신뢰로운 관계, 친밀한 관계 이런 것이 형성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고 대화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이거 역시도 심리사회 모델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실천 전체를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어떤 거 강조하죠? 클라이언트의 수용 강조하죠?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개별화, 이거 심리사회 모델에서만 강조하고 다른 데서 강조 안 합니까? 아니죠.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이라면 클라이언트의 수용,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개별화 이런 거 중요시하고요. 특히 클라이언트의 현재 상황에서 출발하기, 그죠?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클라이언트의 속도에 맞춰서 개입을 하는 것, 이런 실천 원칙 중요시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축이죠. 우리가 모델을 공부할 때 이 이론에 대한 내용, 그죠? 특징, 역사, 주요 개념을 보는 게 한 축이고, 두 번째는 개입으로 들어와서 개입의 목표, 기법 이런 거를 보는 게 한 축입니다. 자, 심리사회 모델의 개입 목표와 구체적인 개입 기법들을 하나씩 살펴보지요. 자, 복습해 볼까요? 정신역동 모델, 개입의 목표 뭐였죠? 정신역동 모델 개입의 목표 큰 소리로 외쳐보십시오. 뭐가 기억이 납니까? 혹시 제가 아하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네, 아하 바로 이게 통찰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랬구나. 옛날에 몰랐던 거를 알게 되는 것, 꿰뚫어 보는 게 바로 통찰인데요. 통찰력 획득, 이게 바로 정신역동 모델의 개입 목표였습니다. 그렇다면 심리사회 모델의 개입 목표, 이거는 한마디로 통찰력 획득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풀어서 설명한 다음에 요약을 해야 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심리사회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여러 가지 곤경과 곤란을 겪으면서 지금 몸도 마음도 힘들어요.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에요. 자아의 기능도 떨어져 있고요. 뭐 주변에 이용할 자원도 없고요. 내 삶이 엉망진창인 것 같고요. 예전에 했던 것들이 잘 먹히지도 않고요. 어쨌든 굉장히 힘든 바닥인 상태입니다. 자, 이럴 때 클라이언트가 바닥에서 일어나려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이 선행돼야 되느냐 하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어떻게 정신을 차리느냐? 도대체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그 일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지? 과거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지? 그 일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지? 어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문제를 대하는 방식? 패턴은 뭐였지? 그게 성공적이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어때요? 엉킨 실타래가 풀리는 것처럼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이해하고 통찰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현재를 바라보는 눈도 정리가 되고요. 상황에 대한 파악도 됨으로써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자아의 기능이 향상된 거예요. 문제를 사회복지사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려면 복잡한 머릿속, 주변에 엉클어진 상황에 대해서
차근차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바로 질문을 통해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게 바로 심리사회 모델의 직접 기법 6가지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심리사회 모델의 개입 목표는요. 클라이언트가 경험한 과거의 사건이나 경험 또는 현재의 경험과 관련된 심리적, 내적인 갈등과 어려움을 클라이언트가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이해하고 통찰하면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는데 그 문제 해결 능력 향상시키는 게 바로 개입의 목표입니다. 이런 거를 위해서 6가지 직접 기법과 간접 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6가지 기법은요, 오른편의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직접적 개입,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성찰, 인지적 과정 중시, 사회복지사가 질문을 하고요, 클라이언트가 그거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생각하면서, 답을, 정답은 아닙니다. 뭔가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엉킨 실타래가 풀리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자,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위한 6가지 개입 기법 그림에서 한번 보시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지지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지한다 그러면 support라는 영어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심리사회 모델에서 지지하기는 받쳐주기를 의미하는 sustainment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잘한다 이렇게 지지하는 게 아니라 너가 힘들 때 내가 옆에서 같이 버텨줄게, 같이 기다려줄게, 너 외롭고 힘든 마음 같이 버텨줄게, 이런 말이에요. 같이 머물러 줄게. 우리가 힘들 때 굉장히 혼자인 것 같고 외롭잖아요. 이럴 때 누군가가 곁에 마음이 머물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수용하고 클라이언트를 돕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면서 클라이언트 할 수 있어, 너 문제 해결 능력 가지고 있어 라는 확신을 표현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지지하기입니다. 클라이언트가 마음이 외롭지 않게 같이 기다려주고 버텨주고 함께 해주는 거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죠? 자, 두 번째는요, 지시하기예요. 이건 직접적 영향 주기인데요. 충고라는 조금 강한 표현이 있긴 하지만 뭐뭐 해보지 않을래요? 제안.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제안하는 거, 지시하거나 격려하는 거, 독려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지시하기, 직접 영향 주기입니다. 근데 요거는요, 특정 행동을 한번 해보도록 제안, 지시, 충고, 독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력서를 한번 제출해보면 어떨까요? 저 같으면 남편에게 가사일을 분담하자고 얘기할 것 같은데요. 저 같으면 또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넌지시 제안하거나 지시하는 것들, 바로 직접적 영향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탐색 묘사. 묘사는 기술이라고도 합니다. 탐색 묘사 기술 환기인데요. 자, 여러분들 탐색은 뭐가 일어나고 있지 쭉 둘러보는 게 탐색이에요. 최근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지? 요게 지금 탐색이고요. 주변은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묘사하고 기술하는 것이죠. 쭉 얘기하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후련해요. 이게 바로 감정의 정화, 환기라는 거죠. 그래서 탐색, 묘사, 환기는 한꺼번에 일어날 수도 있고 따로따로 끊어서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둘러보고 머릿속으로 떠올려 본 다음에 쭉 그 사실을 얘기하면 감정의 정화가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탐색, 묘사, 기술, 환기 기법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후련해지죠. 마음이 후련해지면 문제의 절반은 해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때때로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자, 4번, 5번, 6번이 개입의 중반으로 들어가는 좀 어려운 기법이고 심리사회 모델 기법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인간 환경에 관한 고찰은 인간 상황에 관한 고찰, 사람 상황에 관한 고찰로 바꾸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로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심리사회적 관점이 적용된 기법이죠.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최근의 사건이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생각해 보게 하는 기법입니다. 심리사회 모델 가운데 가장 심리사회적인 기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남편의 어떤 행동이 누구누구 씨를 힘들게 하나요?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자, 5번째는요, 유형 역동성 고찰입니다. 역동설 아니고 역동성입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클라이언트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보이는 어떠한 방어 기제, 대처 방법,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나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잠수를 타버리진 않는지, 다른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면서 나는 회피하는 건 아닌지, 이러한 그 패턴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6번째는요, 발달적 고찰인데요. 이거는 바로 정신분석 이론의 영향, 또는 대상관계 이론의 영향을 받은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과거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인데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클라이언트 현재 성격이나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원가족, 나의 이제 결혼하기 전 가족, 원가족에서의 경험이나 유아기 경험에 대해서 고찰, 돌이켜 생각해 보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예전에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해본 적이 있나요? 또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당신의 청소년기와 아드님의 청소년기는 어떤 점에서 비슷한가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발달적 고찰 기법을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간접 기법입니다. 심리사회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심리사회 모델은요, 인간에 대해서 심리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즉 환경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시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심리사회 모델의 한계 중에 하나가 환경 중요해, 사회 중요해라고 주장은 많이 했지만 간접 기법이 그렇게 많이 개발된 건 아니에요. 발달적 고찰, 인간 환경에 관한 고찰, 유형 역동성 고찰, 이런 건 여러분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죠. 심리사회 모델의 굉장히 고유한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심리사회 모델에서 얘기하는 간접 기법들은 이 심리사회 모델의 고유 기법으로 개발되었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환경에 개입하는 기법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심리사회 모델의 약한 고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간접 기법은 독특한 거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게 있느냐면 여러분들 자원 발굴해서 제공하거나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 그리고 환경 조정, 환경 조작하는 것, 그리고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옹호 활동을 하거나 중재 활동하는 것, 그렇죠? 이러한 것들 모두 심리사회 모델의 간접 기법으로 활용되는 일반적인 간접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시를 보면 저소득층 가정의 클라이언트 김땡땡 씨는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직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서 지속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김땡땡 씨가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의료 자원을 찾아서 연결해 줬다. 자원 연결이죠. 이런 거 여러분들 일반적인 간접개입 기법에서 많이 보셨죠? 심리사회 모델에서도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주는 거죠. 클라이언트 주변에 자원이 없는데 의료 자원을 찾아서 연결해 줌으로써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바꿨죠. 이런 게 바로 간접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024년 22회 시험에서 심리사회 모델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게 될 2025년 시험에서는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심리사회 모델의 특징, 그리고 심리사회 모델 형성에 영향을 미친 이론들, 심리사회 모델의 직접 기법 6가지, 간접 기법 몇 가지,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면서 내가 이 이론들을, 이 모델을 제대로 공부했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장 심리사회 모델 마치고요. 4장 인지행동 모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수고하셨습니다.